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당무위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 당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 탄압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군사 작전하듯 결국 방탄을 입었다라는 거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민주당이 당무위를 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외 조항을 가동시킨 겁니다. 즉 정치 탄압이다라는 해석을 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당무위의 의장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셀프 방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뚝. 뚝.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공시지가가 18.6% 뚝 떨어졌습니다. 보유세도 3년 전보다 20% 감소할 전망입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역대 최대 하락,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는 절반 정도 줄게 된다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집값 떨어지는 게 속절없이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신호라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승부처, 승부처입니다. 한겨레신문 5면은 어떤 기사에서 어떤 승부처를 찾았을까요? 대장동 4,895억 배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몸통이란 겁니다. 핵심 쟁점은 동기 고의성 입증이 승부처다라고 한겨레신문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격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출석해야 됐는데 대장동 재판까지 일정이 추가된다면 많게는 주 2, 3회 법원에 가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요는 이렇게 법원 자주 가면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예, 논란인 거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예외. 경향신문 3면입니다. 민주당, 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다. 검찰의 기소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당헌 80조, 이번에는 예외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정치를 개혁하겠다라며 만든 당헌 80조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덩달아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도 예외 조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 혐의가 있는 의원들 혹은 기소가 된 의원들은 다 예외 조항 받나요? 앞으로 당헌 80조에 적용될 민주당 의원은 있기나 한가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스크럼. 한국일보가 1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반미 스크럼 가진 시진핑, 푸틴 잘 어울립니다. 중러 정상 공동 성명을 냈어요.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에 대항해 손잡았다. 대만 독립, 나토 확장 반대의 공감대를 표명했습니다. 가운데 북한 김정은까지 있으면 딱 어울릴 조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 박용진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동 못하는 당헌 80조. 민주당 당내 일각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당헌이 됐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셀프 방탄이 한 겹 더해졌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를 외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작동 못한 80조, 더 잦아질 서초행. 민주당이 당무위를 즉각 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자마자 연 셈이죠. 당원 80조를 논의할지 말지를 적용할지 말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번은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직은 유지된다는 거죠.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세 분에 대해서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정치 탄압의 의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소된 날 바로 당무위 연 거에 대한 절차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탄압이고 지금은 당이 단합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도 같이 예외를 시키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당헌 80조는 살짝 최근 손본 당헌입니다. 그런데 그 손보는 과정부터 첫 수혜까지 모두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 아니었냐라는 해석이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어제 오전 11시 이재명 기소 검찰, 오후 5시 당무위 소집, 이례적인 당일 소집, 5시 57분 정치 탄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표직 유지 결정까지 단 6시간 57분, 속전속결, 당무위 총원 80명, 과반 참석, 과반 찬성 시 의결 가능, 30명이 참석을 했고 39명 서면 의견서, 69명 전원 찬성, 11명 반대. 속도전, 당내 일각에서는 군사작전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당내에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당무위에서 하기로 최근에 바꿨고 당무위의 의장은 이재명 대표인데 어제는 원내대표가 대리 의장격을 맡았습니다. 당내에서 셀프 아니냐, 방탄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박윤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 전당대회 때요, 당대표 선거 때 저도 출마하고 이재명 후보도 출마해서 있었는데 이때 논란된 것이 바로 이 80조 조항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뭐 이걸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는 그때 전당대회 후보였습니다만 모든 중앙위원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그 부결시켜달라, 비대위가 만들어서 없애려고 하는 80조 조항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달라고 했는데 원래 원안 가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안이 올라오면 그대로 그냥 통과되는 게 중앙위원회, 전당대회 이런 데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인데 부결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우리 민주당 안에서 당헌 80조를 통해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정치적 우위를 좀 갖고자 하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전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혁신 조치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심판원에서, 윤리심판원은 주로 이제 외부인들이, 법조인들 중심으로 외부인들이 많이 구성이 되는데 윤리심판원에서 하기로 했었던 예외 조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당무위,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들이 하도록 변경이 되었던 거죠. 어제 그리고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기소가 있었고 그 당무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원래 이 80조는요, 1항은 사무총장이 부정부패와 뇌물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당무를 정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항이 각급 윤리심판원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예외 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을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처리를 해버린 것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절차적으로 맞냐 이것이 일단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80명의 구성원 중에 30명이 모였는데 이 의견을 모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게 원래 모든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제는 그냥 이게 본인의 의견서를 내는 걸로 그걸 39명 정도가 의견서를 내고 30명이 참석해서 전원 찬성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건데 이 절차적 논란을 남겨놓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 셀프 공천에 의해서 셀프 면제부 이런 논란까지 이어지지 않냐는 걱정이 듭니다. 예. 상당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용진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덩달아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도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라인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전 회장에게 뒷돈 받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당무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치 탄압이다.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별건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기소되면 다 정치 탄압인가요? 한동안?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대장동 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는데 다른 혐의잖아요.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은. 그 라임 사태라는 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1조 6천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규모가 있었고요. 피해자도 한 700명 정도가 예상되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이런 곳에 그 김봉현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그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될 예정인 두 의원에 대해서까지 이게 정치 탄압이라면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게 어떻게 이거를 이제 죄를 묻겠다라는 게 어째서 정치 탄압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 안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어떠한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 혐의도 정치 탄압으로 해석해서 다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런 규정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당헌 80조라는 게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제 도덕적 우위를 점하겠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때 야당 대표 시절에 만든 혁신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수박 칠적에 들어갔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런 당헌을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잡혀가게 생긴 혹은 당대표에서 내려오게 생긴 일을 빌미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아마 수박 실적에 들었었나 봐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일을 어떻게 예견하고 그때 이걸 만들었겠습니까만 개딸들은 싫어한다. 문재인을. 그렇죠. 이런 걸 괜히 만들어놔가지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수박질적에 들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안 되고요.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어쨌든 좀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화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점수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깨끗하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어프로치는 완전히 버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르르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 당 대표 모두 다 훌륭한 당원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하듯 나는 당헌 8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나 그냥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든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돼 있고요. 저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박승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잖아요. 지난번 저희 돌직구쇼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부패 혐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데도 궁금한 건 당무위에서는 이게 무죄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당무위의 판단은 유무죄 판단이라기보다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같고 유무죄 판단이야 당연히 사법부가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 유죄라면 정치 탄압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검찰이 기소를 한 것 자체로 유무죄 판단이 곧바로 결정 나는 상황은 아니니 검찰의 기소 사실을 두고 사실 여부를 이릉 판단하고 그 사실 여부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는 당무위가 당직을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는 판단 주체와 판단 의사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무위 구성원 그 구성 비율에 비춰보면 이 사안 자체는 충분히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이 논란은 사실 국민 전체로 보면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의견에 따라서 달리 볼 여지가 충분한데 이 당무위에서는 다른 의견들보다는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 의견으로 쭉 진행되어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정치 탄압이 아니게 되는데 당무위에서도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탄압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졸속 당무회의다. 방탄 정당 못 벗어났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군사작전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오후에 당무위원회를 소집했고 속전속결로 당헌 제80조 제3항을 적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습니다. 예상했지만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하면서 방탄정당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이렇게 졸속으로 당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냥 답정너 당무회의가 되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거? 민주당이 이런 방탄정당이 되면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늘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이양수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헌 80조는 사실 되게 좋은 그 조항입니다. 민주당이 우리 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덕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뭐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결국 사용할 때 보니까 우리 당보다 훨씬 도덕성이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최소한 만든 규정은 지킵니다. 만든 규정을 못 지키고 이러는 거 보면 너무 본인들의 도덕성을 과신하고 너무 높은 기준을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니면은 이제 기준을 안 지킬 거면 저 규정은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아, 이럴 거면 당헌 80조 없애라? 그렇습니다. 예,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저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간판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제 방탄민주당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또 민주당 의원님들 또 일반 국민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정말 정치 탄압만 있는 것이냐, 이 아무것도 없는 죄를 이렇게 막 다 씌운 것이냐라고 한번 자문해 보시면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죄가 일부 있는데 정치 탄압도 같이 가미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은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경우면은 당헌 80조의 이 규정에 들어서 당연히 자리를 내놓는 것이 모든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저 본인의 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무조건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그 외침만 하면서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본인은 당헌 80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해온 것은 본인이 한 행동은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민주당을 죽이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 출마할 때도 방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도 방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헌 80조에서 예외 조항이 적용됐을 때도 아마 방탄이 아니라고 할 것 같습니다. 방탄 논란은 당 내에서 그런데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박용진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많이 기사가 되고 있어요. 함께 보시죠. 질서 있는 퇴진론은 누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거취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민주당이 정치 훌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누가 신뢰하겠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질서 있게 퇴진한다라는 건 도움 안 된다. 결단으로 빠르게 퇴진하라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정치 훌리건, 폭도 뭐 이런 겁니까? 그 정치 훌리건 문제부터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 EPL 이런 데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여기 토트넘이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상대 팀이든 우리 팀의 그 지지자든 간에 응원하는 사람들 간에 손흥민 선수를 인종비하 발언을 하고요. 눈치 젖었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비하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 자, 그 좀 자제하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치 훌리건이 축구장에서 난동 피우고 술병 집어던지고 이러면 그야말로 열정적인 팬들이 떠납니다. 운동장을 떠나고요. 그 팀을 떠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내가 민주당을 사랑해, 내가 국민의힘을 사랑해 이러면서 난동 피우고 민주당에서는 뭐 좌표 찍고 증오적인 혐오 표현 난무하고 뭐 이렇게 문자 폭탄 보내고 수박 깨기 행사하고 이러시면요. 민주당이 망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일 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민주당한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당에 그 이견을 얘기하고 민주적 토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혹시라도 단일 대우가 좋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뭐 굳건한 윤심 단일 대우 됐으니까 우리 저 국민의힘 지지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어쨌든 그 당 안에서 이견을 얘기하고 또 건강한 토론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 훌리건들, 정치적인 반민주적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제 정도가 아니고요. 뭐 결연하게 얘기하고 결별하고 그들을 당 안에서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뭐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질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단계와 과정을 밟으면 되는 겁니까? 우측 통행, 뭐 일렬로 이런 게 보통 질서 있잖아요. 정치는 결단하고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와 관련해서 어저께 당무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잖아요. 책임져야 됩니다. 당무위원회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이 왜 정치 탄압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그 김의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당무위 결정 사항이겠죠. 그 검찰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의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뭐 글쎄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논란을 더 낳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결정이 나서 80조가 기대했었던 민주당의 그 더 좋은 정치를 향한 그런 조치가 오히려 무색해지고 있는 것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그냥 이렇게 뭐 그 질서 있는 퇴진, 단계적 퇴진 뭐 이런 방식의 논의가 아니라 본인의 결단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서 더 이상 대표직 수행이 어렵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동 같은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쌍방울 뭐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매우 짙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법정 출석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격주에 한 번,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재판, 앞으로 주 2, 3회 출석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하게 되면은 더 재판 일정이 추가된다. 그러면 박성호 변호사님, 뭐 얼마에 한 번꼴로 재판 법원을 가야 됩니까?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또.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기소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해서 이미 그 기간은 통과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재판부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을 준수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다 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대장동, 성남FC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물론 구속 사건이 아니라서
1주 내지는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자주 재판이 안 열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판을 얼마나 더 자주 열지는 관련 사건의 복잡성과 증인 신문의 빈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각종 관련자들 수사가 이어져 왔고 자료 등 수사 기록이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한 사무실 벽면 전체가 다 찰 정도로 수사 기록이 방대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사건도 그에 준할 정도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 검찰이 확보한 관련자들 진술 내용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관련자들을 직접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합니다. 증인 신문에는 통상 한 증인당 아무리 짧게 잡아도 1시간, 길게 잡으면 4-5시간씩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데 이 절차를 모두 소화하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1-2주에 한두 차례 이상씩은 꼭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매번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심적 부담에 더해서 일정상으로도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양수 의원님, 당대표직 수행할 수 있습니까? 당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바쁘죠. 그 당의 여러 가지 당무도 있지만 그 당의 대표로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고요. 특히나 정당의 대표는 민생과 직결되는 그런 행사나 일들을 계속 추진해서 당이 정책 정당이고 또 국민과 함께 한다는 걸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뭐 민생 행보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주 최소한의 뭐 행사 참석이라든지 뭐 최소한의 당무 결정 사항들에 대한 일만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이 사실 뭐 반식물 당대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뭐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정당 정치의 그 건전한 발전에는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정치권 전체가 다 그냥 매도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정치권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국민 신뢰가 낮은데 그 신뢰를 더 낮게 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이런 식이면 정치권에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서 믿지 않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당과 그리고 우리 정치권 전체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떳떳하면 재판 받아서 결백을 증명하시고 다시 복귀하시면 될 일인데 이 대표직을 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호소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났고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나서야 됩니다. 아까 뭐 정치 훌리건들 민주당에 있는 분들 우리 당으로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훌리건들 우리 당에 와도요. 당의 그 문화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런 훌리건들이 막 날뛰고 뭐 하고 해도요. 자정할 수 있는 저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초선이라고 해서 당대표한테 싫은 소리 그대로 막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든 뭐 원내대표든 당의 지도부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탈을 하면 항상 그 당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개진해서 그거를 바로 잡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팬덤이나 뭐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민주당이 되지 않으려면 민주당 구성원, 특히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지 저렇게 저는 당무위원회에서 100% 찬성이 나가지고 당원 80조를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요. 검찰의 기소 시점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거시기하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항상 너무 거시기하다. 지지율 떨어지고 윤 대통령이 사고를 칠 때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당헌 80조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최종 책임자 규정, 김용과 압수수색 정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4,895억 배임 등
5개 혐의로 기소했어요. 수사 기록 500건 이상, 공소장 169쪽. 검찰 관계자 이 대표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한 걸 넘어 직접 설계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들어보시죠.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이렇게 설계해라. 1,000억 원을 좀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내가 설계했고 나의 가장 잘한 사업이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중에 이재명 대표 측 누군가는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고 부정부패는 저쪽이 한 거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결국 기소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네. 최종 책임자, 이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업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결재한 주체라는 취지입니다. 즉 대장동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수준을 넘어서서 사업 전체를 구성해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정작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 그 최종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검찰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법원의 시간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있었는데 그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해 볼 수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 그동안 흘러나왔던 각종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떠한 취지로 진술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적극적인 반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에 기해서 추가 근거 서류도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는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추가 근거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서 각종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텐데 법정에 직접 나와서 말로 진술을 할 때 다가오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아마 검찰도 이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도 사력을 다해서 싸울 것으로 보여서 이 재판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양측이 전력을 다해 집중할 사건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수경 교수님, 428억을 약정했다. 저수지 얘기, 그 의혹은 그럼 검찰이 언제 기소합니까? 지금 다음 달에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지는 이 428억을 약정받아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 돈이 가게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소 사실에 빠져 있어서 공소장에 빠져 있어서 거봐라 결국 중요한 부분은 빠지지 않았냐라고 반격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 부분만큼은 정말 정교하게 사건을 재구성해서 완벽하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맞춰본 다음에 정말 자신이 있을 때 기소하려고 마지막에 남겨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건을 설계했었다라는 여러 가지 그 앞선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내가 설계했다. 그리고 이건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이제 약간 희대의 희한한 이야기들. 설계는 이재명이 했고 몸통은 윤석열이고 돈은 유동규가 가져가는 이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대장동 사업이 민관 공동 개발로 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민간이 그냥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를 민관 합동으로 해서 내가 그나마 돈을 가져올 수 있었다, 환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민간 합동 개발이 왜 이루어졌느냐? 땅을 싸게 수용하기 위한 거였어요. 만약에 민간이 개발하기 그냥 뒀다면 땅을 그렇게 싸게 수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민간 합동 개발이 돼야 그 땅을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수용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관 합동 개발을 한 것이고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것을 초과이익 환수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일부러 빼고 민간업자에게 돈을 왕창 몰아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내놓고 있는 그 반론들 내가 일부러 민관으로 만들었고 돈도 이만큼이나 환수했다라는 게 얼마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전 좀 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위 친명계 의원들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 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십시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3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이 지게 될 것입니다. 공통된 단어는 답정 기소. 어차피 답은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해놨다는 겁니다. 답정 기소 대 답정 방탄. 이 두 프레임이 충돌하고 있는 셈인데 이양수 의원님, 답정 기소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고 아까 대변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정 기소, 답정 방탄? 어떤 게 답을 정해놓은 겁니까?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최초부터 지금까지 나는 뭐 당원 80조에 영향 안 받고 나는 죄가 없는데 검찰이 계속해서 기소를 할 것으로 하고 그 전에 압수수색이라든지 언론 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를 창피해 주면서 근거 마련해서 기소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번에 이제 기소가 정말 되자 답정 기소라는 말로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가 없고 뭐 어떻게 내가 방어를 해서도 답은 기소였다.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림으로써 이것은 권력 탄압이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데요. 과연 이것을 보는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정치를 하면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기소를 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 성남시장을 할 때 본인이 했던 토착 세력들과 유착해가지고 일어난 그 경제 비리, 부패 비리 이런 것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께서 심지어 뭐 권력을 어떤 탄압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주 면밀히 눈여겨 보실 거거든요. 이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달려 있습니다만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신빙성이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 다 서류에 남아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라서 어떻게 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 답정 기소라는 말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산산이 부서지게 되면 그때 입 다물고 있었던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괴를 같이 하면서 같이 답정 기소라고 외쳤던 이 민주당 의원님들도 민주당이 상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나 관련된 것 정리를 증거인멸 지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최근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쌍방울 법카 사용 의혹이 보도되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용철 부회장에게 나와 관련된 건 있냐, 나온 것이 있다면 잘 정리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쌍방울 측은 통화 이후 법카 사용 내역이 정리된 PC를 교체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방용철 통화 기록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거인멸 교사인가요? 박세민 변호사님, 혐의가 추가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사실관계가 실제 부합한다면 증거인멸 교사가 되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그 직후에 쌍방울 내부에서 법카 사용 내역이 정리된 PC가 교체되었다. 이 구조가 사실이라면 증거인멸 교사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 사건 기소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쟁점을 풀어내야 합니다. 일단
다소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방용철 전 부회장이 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상당 시간이 흘러서 최초 지시를 받은 자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는 다소 뒤늦은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부회장이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 이와 같은 진술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용철 부회장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증거인멸을 할 만한 동기가 있습니다. 뇌물죄의 경우에는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고 이 내역이 모두 공개될 경우 스스로도 처벌을 받을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할 동기가 있으니 굳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시가 없었어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설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풀어내야 법원도 설득할 수 있고 충분히 기소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은 이 두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수사, 즉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추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어떻게 반박할까요? 뒤집어 씌우기다. 쌍방울 측에 그렇게 이야기할 권한도 없고 평소 그런 관계도 아니었다. 전형적인 뒤집어 씌우기, 물귀신 작전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 전 부원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안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체포 당시 차량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에 따르면 차량이 깨끗이 정리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이 선임해둔 변호사가 있다. 그러자 압수수색을 나간 검찰이 우리가 나올 줄 어떻게 알고 사전에 선임했느냐. 이틀 전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수사가 되고 있다는 걸 이틀 전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은 휴대전화를 2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대가 사라진 겁니다. 나머지 한 대 행방을 추궁하자 지인 장례식장 갔다가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김용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압수수색 직전, 나흘 전이죠. 분당구 순회동에 3시간 머문 흔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자택의 위치입니다. 이 대표를 만나서 수사 상황을 미리 들은 건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통신 데이터가 오류, 순회동 근처엔 가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충 교수님, 통신 데이터가 잘 오류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저게 기지국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반경에서 가입된 휴대전화가 포착이 되면 이 휴대전화와 기지국이 전파로 서로 이제 교신을 합니다. 주고받으면서 이제 GPS 정보랄지 아니면 이제 통화가 연결이 되고 문자 메시지도 가고 뭐 카톡 이런 것도 가고 하는 건데 이 통신 데이터가 오류 난다라는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제가 전직 그래도 잠깐 이 통신을 출입했던 통신 담당 반장으로서 김 교수님, 통신 데이터는 이게 잘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이화영 법카 사건에서 법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는데 전파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전파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설령 그 지역에 갔는데 통신 오류는 아니고 뭔가 기록상에 그게 누락될 수는 있어도 안 갔는데 거기에서 잡히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갔는데 거기에서 뭔가 캐치를 못할 수는 있지만 안 간 곳에서 별안간 내가 거기 갔었던 것처럼 기록이 남기는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순회동에 간 거죠. 가서 검찰은 지금 뭔가 이 대표로부터 수사 상황을 전달받았고 압수수색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차가 아주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놨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모르는데 나한테 조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변호사가 선임돼 있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뭔가 냄새를 맡았고 검찰이 곧 오겠구나라는 정보를 흘려 들은 게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유동규 씨 맨 처음에 잡힐 때 우리가 검사랑 다 얘기해놨으니까 뭐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 있어. 그럼 우리가 안 잡혀가기로 다 얘기되어 놨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어쩌면 이 검찰의 어떤 윗선과 선이 닿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계속 지금 수사 정보를 흘려받은 게 아닌가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강력계 형사 출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강력계 형사로서 수사하실 때 통신 기록 조회 네. 아니면 통신 기지국 근방으로 한
위치 네. 데이터 확보 이런 거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예, 많이 해봤죠. 그 오류 납니까? 안 간 사람이 거기에서 딱 간 걸로 뜹니까? 오류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오류가 흔하지는 않은데 아마 이 사안에서 거론되는 부분은 그 기지국 위치, 즉 순회동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를 다투는 것 같고, 통신 데이터 오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순회동에 갔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순회동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 기지국 조회는 지나치게 넓은 범위입니다. 반경 약 5km 이내의 범위이기 때문에 순회동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그렇죠. 그와 같은 취지로 항변을 하는 게 더 납득하기 좋지 않을까. 만약에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음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김용전 부원장 측에게 조언해 주는 겁니까? 뭐 굳이 뭐 만나지 않았음을 전제로 통신 한다면, 데이터 오류라고 하지 말고 그 동네는 갔어도 이 대표 자택은 안 갔다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라. 그리고 나흘 전에 갔다면 간 것 자체가 그렇게 또 문제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그러니까요. 현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근데 왜 통신 데이터 오류라고 했을까요? 통신 데이터 오류일 수도 있죠, 실제로. 흔하진 않지만. 수사하면서 통신 데이터 오류 난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그 압수수색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데, 압수수색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관련자들, 특히 실무진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어지다 보면 당사자가 나에 대해서 수사가 이어지겠구나라는 판단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당사자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서 조사를 먼저 받다 보면 조만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겠다라는 생각에 변호인 선임을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때 변호인 실제 입회해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참관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당시 검찰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사전에 선임했는가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밟지 않았고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이라는 걸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측근 또는 호의적인 인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였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 재반 사정은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압수수색 전에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는 취지, 사실 이 부분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는 피의자들 모두가 고민하는 대목이긴 한데, 휴대전화에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를 인멸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이는 피의자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인멸을 하게 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만약 휴대전화를 어딘가 인멸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구속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김영전 부원장도 구속이 됐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면서요. 휴대전화 절대 뺏기지 마라. 제 말의 취지는 인멸하라는 취지가 절대 아니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인멸을 하면 구속된다? 바로 수사기관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요, 박용진 의원님? 뭐 인멸하셨습니까? 궁금해서요. 질문하세요. 아니 변호사님, 그 본인이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증거인멸이 되고 그게 형사처벌이 되나요? 자기 보호를 위한 건데도 자신을 보호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라 그 자체를 형사처벌하진 않죠. 그래서 증거인멸죄도 스스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성립하지 않아도 구속사유로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충분히 판단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신문에서 봐서 본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구속은 각오하라 이러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해서. 박 의원님 휴대전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전에 쓰던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러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한다고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니까 공천권을 행사하겠죠.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냐고요? 아니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요. 동의는 안 하시고요? 동의 여부와는 무관한 일이죠. 당대표의 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라면 당연히 공천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행사를 하겠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상호 의원이 고성에 반말을 했다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지금 우리가 사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은
잠깐만요. 왜 영상 자료 틀지 않습니까? 지금 소리는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 영상 자료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왜? 아니 그걸 왜 마음대로 그냥 끄고 그래요? 그거? 음성 반출은 양 간사간의 성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국민의힘 의원들 틀었을 때 영상 언제 여야 간사 합의해서 틀었어요. 그냥 풀었지. 검열받은 적이 어디 있어요, 언제? 당초 채택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의 간접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는 지금 국정감사예요, 이게 지금? 수석, 이게 국정감사냐고. 어디 법이 있어? 가만히 보자 하니까 웃기네, 이거 진짜. 규정이 있으니까도 없어요. 어디 규정이 있어요? 제가 국회를 한두 번 해봤어요. 어디서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르는 웬 천공 영상이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에서 영상이 재생이 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틀려고 했는데 제지가 된 거죠. 합의되지 않은 영상의 음성까지. 그러자 우상호 의원이 국회 직원이죠. 직원이라 볼 수 있는 수석 전문위원에게 고성과 반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웃기네 보자 하니까. 그런데 천공 영상이 왜 나와요? 글쎄요, 그건 민주당에서 입수한 영상이기 때문에 예. 저희 당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천공 영상을 이제 띄우려고 했었나 봐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우리가 PT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면 영상도 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까지 같이 틀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증인 출석이나 이런 걸로 합의되지 않은 그런 그 사람들의 목소리나 그런 것들이 마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야 합의로 하는데 뭐 천공 영상이라는 게 그 내용이 뭐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합의를 안 해줬겠죠. 그랬더니 그 저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뭐 천공 영상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뭐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중요한 거는 우상호 의원께서 그것을 틀지 않는다고 틀지 않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수석 전문위원, 국회 공무원입니다. 이분한테 저렇게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할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국회 규정을 보고 그거에 맞게 요구하면 되는 거고 그 공무원은 저 위원회에서 그 위원장을 보좌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이게 또 국민들한테 이제 국회의 격을 또 낮추게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하나의 길인데 우상호 의원님이 내년에 불출마 선언을 하신 뒤로 조금 저런 일이 자주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좀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디 법 있어? 보자 하니까 웃기네. 어디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똑바로들 해, 진짜. 등의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상황을 제가 지금 잠깐 본 영상 상황만 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외통위 위원장이 김태호 위원장이시죠? 근데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사회 진행자는 의사 진행자가 김석기 간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이 상황을. 근데 지금 아까 이 영상을 틀려고 했던 김경엽 의원의 워딩을 들어보면 영상은 영상대로 틀고 소리는 따로 지금 좌석에서 따로 틀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전체 규정을 잘 모르는 위원장이 아닌 김석기 간사가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석 전문위원이 나와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그냥 고지그대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은 간접 증언이 합의되지 않은 간접 증언과 간접 증인 채택 효과가 있어서 그건 관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잘 아는 김경엽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영상 따로 음성 따로 나가는데 왜 당신이 그런 걸 가지고 뭔데 나와서 지금 수석 전문위원이 규정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하는 거냐라고 이제 따지는 과정에서 뭐 고성이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에 대해서는 아마 뭐 서로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석 전문위원들이 저렇게 직접 나와서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직접 다 설명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이제 회의를 끌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선이신데 사선 의원이 자기도 꽤 많은 규정을 아는데 그냥 수석 전문위원이 그냥 고지고대로만 해석을 하니까 갖고 와봐라 한번 따져보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우상호 의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본인이 뭐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기자들에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런 일이 자주 벌어지진 않았으면 좋겠고 천공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장제원 의원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고성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관위 사무처장 일어나세요. 뒤로 가요. 뒤로 가세요. 사무총장 복귀하세요. 아니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사무총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국회를 뭘로 보는 거지? 누구랑 하고 지휘했어요? 답변해보세요. 제가 좀 메모 받기를. 누가 메모했어요? 선관위 기획재정과장 기획재정과장이 죄송합니다. 위원 들으세요. 위원장 허가 없이 의원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이석한다는 메모를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어! 어디서 배워본 거예요 지금? 국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죄송이 아니라 과장한테 쪽지 전달한 사람 누구예요? 기대하세요. 앞으로 국회 출입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김수경 교수님, 저게 그렇게 저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메모를 주고 이석을 했는데 잘못했다를 몇 번을 얘기합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아까 그 과장 불쌍해 죽겠어요. 뭐 저게 저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장제원 의원이 뭐 이렇게 화를 낼 일입니까? 아까 아니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저 정도면 분노 조절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언짢을 수야 있겠죠. 몇 번을 죄송하다고 말합니까? 무슨 지금. 대역죄인도 아니고 예. 저렇게 뭐 누가 그랬냐 기립해라 일어나라 어떤 사람이냐 막 저렇게 시끄럽고 화를 내면서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영문 모르고 기분 나쁜 선생님한테 혼나듯이 저런 태도는 뭐 아무리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런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국회의원 줄이자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지금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들 하거든요. 세비가 아깝다는 얘기를 다 한단 말이죠. 저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를 모독하느냐고 화를 냈잖아요. 결국 자기도 국민을 대표해서 저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국민을 대표해서 저 자리에 있는데 저렇게 화를 내버리면 국민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국민 모독하는 겁니까? 저는 저런 태도는 누가 됐든지 좀 반성하시고 지금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모든 의원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양수 의원님, 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선 의원들은 잘 화를 안 내세요. 위원장 자리에 있으니까. 물론 이제 몇몇 위원장들은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위원장 자리라는 무게인데 저 상황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일단 뭐 제가 참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그런 어떻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갑자기 이석을 했습니다. 아마 뭐 개인 용무라든지 뭐 급한 일이 있든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영문을 모르는 위원장이 왜 이석을 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부하 직원이 메모를 줘서 그 메모에 이제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득했으니 잠깐 이석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위원장이나 위원장 보좌진들 그리고 그 실무 직원 간에 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허락한 줄 알고 이분은 나가려고 이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위원장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사무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니까 그 제지를 하면 되는데 지금 어디 가시냐. 그럼 뭐 이런 메모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잠깐 나갔다 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아니다. 난 그런 얘기한 적 없으니 좀 앉으시고 한 뭐 20-30분 뒤에 정회를 할 테니 그때 용무를 보셔라.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처리하셨으면 좋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상호 의원님도 장제원 의원님도 다른 국회의원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특히 국민들 눈높이를 좀 생각해서 위원회 운영을 좀 점잖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화가 장제원 위원장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선관위 직원 출입 금지 조치까지 취했어요. 예, 메모를 전달한 최초 메모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실에 승낙을 득했다고 한 직원은 잘못 보고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경위가 됐든 문제가 있으니 경위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 이 위원회에 출입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실 위원장이 위원회에 이제 출입을 하고 못하고 하는 승인권자 맞습니다. 그 위원회를 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뭐 위원회의 원활한 그걸 위해서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일반적으로 국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잘못을 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 사유 가지고서는 위원회 출입하지 말라 하는 것은 좀 홧김에 나온 이야기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일이 출입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직원 출입 금지가 풀렸다 이런 보도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직 화가 안 풀린 겁니까?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 이후에 뭐 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자초지정이 자세히 보고가 되면 아마 그 뭐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출입을 금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직원이 기획실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국회를 계속 수시로 드나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입 안 할 거면 이제 다른 부서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윤진 의원님. 예, 뭐 저 장제원 위원장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럽게 좀 풀어갔으면 되는 일인데요. 다만 왜 저렇게 흥분을 하나의 이면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실제로 국회에서 그 관련 부처들을요 이렇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지만 실제로 저기 출석하지 않고요. 사무총장이 출석해서 대부분의 그 선관위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실상 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석을 하는데 전혀 상임위원장과 소통되지 않은 채로 갔다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회 상임위 운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라거나 혹은 대통령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도요 사전에 미리 상임위 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전체 위원들에게 이렇게 이런 이유로 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라고 공지하고 공감을 얻은 뒤에나 불출석이 사실 가능하거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데 그것을 대답해야 될 그 부처의 최고의 장이 그 자리에 나와 상임위 자리에 출석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나왔다가 아무런 이유를 서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그냥 떠나버린다. 이거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장제원 의원이 보다 더 품위 있게 우리 국회 권위와 국민들의 또 눈높이에 잘 맞춰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소통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로 부처의 장으로서의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던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냥 무단으로 이제 이탈을 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문제는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제가 아까 우상욱 의원도 이렇게 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이 왜 저렇게 급발진했나 이 부분도 좀 그 저간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하영재 의원인데요. 온정을 베풀어 달라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읍소를 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존경하 없는 누구누구 의원님, 체포동의안 상정 시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은혜가 받아와 갖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받는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김영동, 박정아, 유이동, 이태규, 최용두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발송 결과를 취합 중이라고 합니다. 원내 지도부, 하의원 불체포 특권 절대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 사실상 당론은 가결이다라고 분위기를 밝혔습니다. 보통 이 체포동의안 영장이 지금 오고 어쨌든 운명이 동료 의원들에게 달린 건데 김수영 교수님, 그 표현이 좀 이례적이네요. 은혜가 뭐 아까 하늘과 같다고 했나요? 바다와 같다고 했나요? 다시 한번 좀 피디님 띄워주시겠어요? 바다와 같다.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읍소를 하고 있죠. 지금 분위기가 국민의힘에서는 다 가결할 분위기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의 방탄을
비난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체포동의안에 가결되는 모습을 보여줘라. 봐봐라, 우리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게 뭐 정치 탄압이라느니 뭐니 이런 변명을 하면서 방탄하지 않잖아를 보여주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가결을 대부분 할 것으로 예상되니 지금 읍소 전략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혹시 만약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부결이 돼야 거봐라 너네도 부결시키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 민주당이 온통 다 부결을 누른 다음에 찍은 다음에 이건 국민의힘에서 부결시킨 거다라고 주장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수싸움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엄청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와요. 압도적으로 가결이 나오지 않게끔 뭔가 만들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불체포특권도 그렇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그렇고 사실 이런 건 민주주의에서 소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재가 있거나 행정부가 뭐 야당을 탄압할 때 야당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한 거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탄압할 경우에 그 의원을 지키자라는 의도로 만든 게 불체포 특권이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어떤 사법 시스템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어쨌든 무죄가 유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자는 건데 지금 이 두 가지의 민주주의의 원칙이 어떤 권력을 오히려 가진 자, 야당의 대표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김용민 의원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설령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일단 3심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직이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체포 특권도 이건 야당의 권한이고 국회의원의 권한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힘 가진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원칙이 아니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영재 의원의 읍소하는 문자 이양수 의원님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까? 네. 서약서 쓰셨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네, 썼습니다. 그러면 그 체포동의안 가결을 하겠다는 거네요? 체포동의안 가결을 할지 말지는 이제 그때 가서 제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일단 하영재 의원님의 아주 간절한 이야기들, 본인의 이제 그 혐의를 소명하는 그런 내용도 잘 봤고요. 그래서 그 어느 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박정강 의원 등이 추진하는 불체포 특권 그 폐지안은 국회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국회에 특권을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이 뒤에 숨어가지고서 뭐 죄 짓고 나서 맨날 동료 의원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국민들 앞에도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고 하자는 제도 개선을 하자는 건데요. 그 표결이야 뭐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이거 무기명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밝히면 기명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 원칙에 맞지도 않고요. 그런데 저는 불체포 특권 포기안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요. 불체포 특권 포기 실제로 현재도 있는데도 저번에 권성동 의원은 영장 실질심사에 그냥 갔잖아요. 저 국회에서 난 표결하지 마라. 나 특권 그거 포기하겠다. 내가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해갖고 당당히 불구속 구속 안 되는 그런 거를 받았거든. 체포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권 뒤에 숨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31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방첩사를 윤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어제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문정부 시절 해체 뒤에 개편됐죠. 부대 명칭 개정 후 방첩사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 31년 만에 방첩사에 대한 방문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안이 생명이다라는 방명록을 남겼고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는 사이버 전투 역량 국가안보의 핵심이다라고 방명록을 썼습니다. 방첩사, 방첩사. 이양수 의원님, 네. 방첩사는 이 대공용이점이 있는 것들에 대한 색출하는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기무사로 더 많이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기무사라는
지금 그 뭐 간첩 잡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부대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기무사에서 뭐 이렇게 댓글 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전 정권에서 나쁜 일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그냥 처벌하면 되는데 아주 기능 자체를 그 조각조각 내서 뭐 방첩 그런 활동, 간첩 잡는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와해시킨 측면이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들어서서 너무나 뭐 간첩들이 있다는 보고도 많고 뭐 여기저기서 뭐 잡아들여야 되는데 뭐 잡아들이지는 못하고 막 이렇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그 방첩 기능을 살려서 이름을 기무사에서 이제 방첩 부대로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굉장히 어떤 군 정보기관으로서 조용히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라서 대통령들이 대놓고 저기에 이제 찾아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 저 부대를 찾아간 지 한동안 몇십 년 동안 그 부대 방문한 대통령이 안 계셨는데 이번에 부대를 완전히 개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법에 없는 짓은 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만 일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렇게 방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3가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야당 설득과 부러움, 어떤 이야기일까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일 당시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으로부터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일화를 언급하며 그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으로 부러웠다라고 대통령이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외교 성과 보다 당리당략에 치중한 야당에 대한 섭섭함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당이 한국의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야당이 있는 게 부러웠다라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 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당 설득 부러웠다. 김수영 교수님, 그 입헌민주당? 일본의 제1야당인데요. 야당입니까? 이 방일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의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비공개 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뭐 물론 부러웠겠죠. 뭔가 야당과 여당이 함께 공동으로 이 한일 관계 문제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좀 부러우셨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야당이 비판할 수 있죠. 정부가 어떤 한일 관계 복원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준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합당한 비판은 얼마든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돼요. 만약에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먼저 내어주었다. 그러니 일본도 여기에 성의 있게 답하라라고 만약에 야당이 일본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면 훨씬 더 공조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정부만 공격하지 그 직접적인 대상인 일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낸다거나 북한을 규탄한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좌파냐 우파냐를 관계없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외교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에 관련되어 있을 때는 좀 한 목소리를 내서 만약에 일본이 좀 무성의하게 우리에게 좀 대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본에도 한번 너네 그러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먼저 빗장을 풀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 성명도 한번 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러웠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별게 다 부러우세요. 그 여당 얘기는 잘 듣고 계세요? 우리 국민의힘의 의견은 잘 듣고 계시나요? 그거 잘 모르겠던데요. 그 야당 얘기는 들으려고 하신 적 있으세요? 야당 대표를 만나신 적도 없거니와 야당의 비판이든 야당의 조언이든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사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서 왜 일본 야당 얘기는 듣고 저렇게 부러워하시는지는 남사스럽습니다. 적자 외교, 빈손 외교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과 시민사회가 언론이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와 대통령이 대일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잘 지렛대로 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무조건 똘똘 뭉쳐서 그 손해보는 그 결정을 해가지고 왔는데도 아이고 잘했다고 그러고 하면은 일본에서 우리 전체를 다 바보로 보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비판을 그 거추장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통 크게 야당이 저렇게 해줘야 우리가 오히려 더 협상력을 갖는다. 이게 누구 얘기냐?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십니다. 그 FTA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라크 전쟁 파병과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이른바 노무현 정부 휘청휘청할 정도로 그 비판과 시위가 있으니까 저거 아주 세게 진압해라가 아니었잖아요. 저렇게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줘야 그 대미 협상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그 판단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 주십시오.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우리 이양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당 내 이런 합리적인 목소리도 좀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러고 그걸 바탕으로 일본의 야당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셔야지 그냥 대뜸 일본 야당이 본인하고 이렇게 의견이 좀 맞는 것 같으니까 그 부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진짜 적절치 않은 태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이게 끝도 없이 계속 싸움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야당의 비판에 건설적으로 들을 만한 대목이 너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신을사조약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을사조약은 국권을 빼앗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랑 지금 한일관계 복원이랑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돈가스 당한다 이런 얘기에서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내어놓고 있는 메시지가 프레임만 있지 실질적인 내용이 너무 없고 저는 그만큼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선동만 있고 고민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요즘 재판받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당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대응이 무성의해요. 무조건 검찰 얘기 나오면 검찰 독재만 반복하고요. 이 한일 관계 얘기 나오면 을사조약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좀 고민을 담아서 성의 있는 비판을 한다면 당연히 윤 대통령도 새겨 들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 대통령과 이 대일 관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친일놀이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묻지마 친일놀이로 무엇을 얻었는가? 오히려 독박. 민족과 역사를 정치적 재물로 쉽게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건데 아마 이제 김수영 교수님 비판하신 대목도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일, 뭐 한국 대통령이냐, 뭐 일본 총이냐, 뭐 이런 프레임들, 뭐 자위대 군합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이영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일본에 가면 그 혐한에 빠진 일본인들이 꽤 있습니다. 팬덤을 형성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자민당의 그 어떻게 반한 감정을 어떻게 부추기고 이런 세력이 있어요. 굉장히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설린 우호 관계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상존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선거 때 집중적으로 또 투표를 하고 이래서 그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건전한 정치 세력이 아니죠. 우리나라로 볼 때 과연 그 어떤 죽창 들고 그 반일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잘못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저도 일본의 태도에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좋은 말 하셨더라고요. 사과는 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라는 얘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한일 그리고 한미일 그리고 북핵 위협이 있는데 경제협력, 경제안보 이런 것들 다 고민해서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어서 피해자인 우리가 이렇게 진일보한 행보를 할 때 과연 일본이 그 호의에 따라서 우리한테 따라서 이렇게 호응하겠는가 그걸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인데 우리 그 민주당이 지금 우리 김승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내용 없이 이 정치적 선동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여요. 그러지 말고 그 일본의 그런 그 팬덤 우익 세력처럼 행동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정치 세력으로서 목소리를 내준다면 그거는 협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상식 있는 일본인들이 동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기 때문에 마치 그 일본의 극우 팬덤처럼 우리 민주당이 행동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양한 분들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수십 차례 사과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아이고 또 사과해야 돼? 또 사과하란 말이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가해자가 과연 진짜 사과를 한 것이겠습니까? 사과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진짜 사과인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으로 국익을 팔아넘겼다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정조사가 우선이다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승범 변호사님, 이게 글쎄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한 것, 이게 탄핵의 사유입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부정부패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상 대통령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전문에도 3.1운동 정신 등이 담겨 있지만 이 헌법 위반을 끌어내기에는 다소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탄핵 사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그만큼 대통령과 야당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저는 정치나 외교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너무 많이 내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북한 핵 위험이 현실화돼 있다 보니 한미일 삼각공조로 대응하겠다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많이 내어주고 어떤 것을 얻을 것인지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데에서 다소 서글픔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참 대단한 배짱들이다. 단 한 방에 수백만을 살상할 수 있는 전술핵 모의 시험을 해도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참 대단한 무관심과 배짱들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이 이번엔 이른바 북한판 토마호크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어제 함경남도 흥남 해안 절벽 동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판 토마호크 KN-27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을 겨냥해서 연속으로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발사지인 흥남 구경대 관북 10경 중 하나인 천연기념물인데 북한이 최근 철도 위의 열차, 저수지, 산속 다양한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습 능력과 생존력을 키우려는 것인데 이 자연 경관이 파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만 좀 쏘십시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